먼저. 예. 여러분 그 새날 지금 방송 목소리가 열린민주당 리포트의 음량이 볼륨이 괜찮았습니까? 괜찮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1번 이제는 아직도 부족하다 하시는 분 2번 좀 쳐보세요.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 중에는 이제 볼륨을 안 올리신 분하고 귀가 잘 안 들리시는 저도 잘 안 들리거든요. 하도 그 편집 같은 걸 많이 해서 이 미세한 건 좀 떨어지는데 지금 음량이 좀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 프로그램 내에 조금만 더 올려봐요. 저 빨간색 조금만 더 나오게. 이보다 조금만 더 올려봐요. 그럼 괜찮을 것 같아.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아주 좋습니다. 자, 좀 더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부분 다 잘 들리신다고 하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 256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제목 바꾸니까 입에 안 붙어요. 이게 예, 아직도 좀 어색합니다. 254회까지 이 제목을 안 썼잖아요. 예. 정권 연장. 예. 근데 이게 무슨 생명 연장의 꿈도 아니고 뭔가 억지스럽게 느껴져서 여러분들한테 예.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재창출을 하니까 일단 뭐 절박함은 좀 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정권 재창출하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절박함이 더 느껴진다고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연장하면 좀 안정적으로 그냥 이어받으면 된다 이런 느낌인데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막 우리가 노력을 해서 힘을 모아서 원팀으로 가서 이걸 다시 따내야 되는구나. 그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정권 재창출. 정권 재창출.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아시죠? 후원 좀 해주십시오. 02-3272-2353 02-3272-2353 우리 방송 보고 매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금 이상구 운영위원장께서 굉장히 기뻐하고 계십니다. 특히 지난주 방송은 이제 파랑새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언론을 좀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자기도 기자시켜 달라면서 지원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모두 다 받을 수는 없지만 일단 저희가 좀 뭘 하고 싶은지 또 자기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받아가지고 한번 기회를 다 드리는 쪽으로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새날 구독도 좀 부탁드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굳이 언론 사람 이름이 붙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더 많은 사람이 보게 되면 그 기능은 충분히 수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 드릴게요. 우리 진보 세력의 진짜 언론 재벌이 예. 한번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날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예. 야, 저는 무섭다 진짜. 정말 제가 이 방송을 운영하고 지금 8년 넘게 만 8년 넘게 하루도 안 빠지고 팟캐스트를 올리고 있잖아요. 예. 근데 올리고 있는 이유가 기성 미디어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성 미디어는 명절이고 휴일이고 쉬질 않는데 왜 우리는 쉬어야 돼? 만약에 제가 YTN의 절반만큼의 어떤 이 금전적 경제적 여력이 있었다면 하루 종일 방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절반이 아니고 10분의 1만 있어도 우리가 훨씬 더 큰 파워를 가졌을 건데 뭐 정말 그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정말 몸으로 때우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은데 어쨌든 그 국민들 참여로 이걸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좋겠고 이 푸나님의 개인적인 노력과 헌신만으로 하는 것이 오래 계속하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확대 재생산이라는 의미에서도 맞습니다. 다양한 매체들 또 우리 반개 그룹의 반개 이 유튜브 방송들도 같이 힘을 모아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연합뉴스 TV 말고 예. 또 연합뉴스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예. 그 채널을 최근에 우리가 구독료를 넘어섰지. 국가에서 지원받는 그 연합뉴스 채널을 말이죠.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구독 좀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국정감사 보니까
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초과세수 세금이 더 거쳤단 말이에요. 예. 이 코로나 시국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없어도 문제지만 예. 또 어떤 면에서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 세금이 더 거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그렇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나라처럼 돼버렸어요 예, 지금. 더 거쳤다고 기재부 장관이 경제부총리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 어떤 의미예요? 근데 그게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죠. 음. 그거는 뭐 개인이 아니고 기재부의 대표로서 기재부 전체를 대상으로 이 대표해서 사과를 하신 건데 그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거둔 돈을 효율적으로 잘 쓴 것도 중요하지만은 적절하게 얼마만큼을 어떻게 거둘 건지의 계획을 잘 세운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 1년 전보다 55조 7천억이 더 거둬졌으니까 약 56조. 예.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살림살이를 잘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8월까지 통계자라면서요. 예. 그래서 9, 10, 11, 12 하면 이게 더 늘어날 거예요. 최소 한 13조 이상 더 늘어날 것 같아가지고 야, 참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코로나 전국에 다들 어려운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한편 의아스럽기도 하고 또 두 번째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2017년, 18년 계속해서 초과세수가 발생했고요. 19년, 20년은 좀 세수가 줄었지만은 지금 엄중한 코로나 전국에 또 60조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좀 어도성이 있든지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이 자료가 언론에 많이 안 나온 것도 이 이재명 후보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아마 우리 국민들 대부분 모르고 계실 건데 이게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의도적으로 죽이고 있는 거죠. 하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일자리가 늘어났다. 예. 그 일자리가 늘어난 것에 대한 칭찬 기사는 없고요. 예. 일자리 질이 어떠네. 계속 그런 짓 하는 보도.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어쨌건 경제를 잘했다는 뜻이잖아요. 예. 초과세수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거의 56조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8개월 동안.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 기사 찾아보기 힘들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요거를 또 다른 식으로 또 까요. 예. 이런 측면이 있고. 심지어는 초과세수가 발생했으니까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예. 상속세를 낮춰주자 이 이야기까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 예. 실제로 나라 전체로 보면 경제는 엄청 좋았어요. 예. 좋아졌단 말이에요. 예. 기재부가 계획을 못 세울 정도의 의외의 돈이 들어온 거예요. 예. 좋았다는 뜻이잖아요. 예. 코로나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막 경제가 망하고 있을 때 잘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칭찬받지 못하는 이상한 구조가 분명히 있었고 문제는 이제 이게 실제로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쓰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란 말이죠. 예. 자, 근데 그 당시에 지금 6월 달에 우리가 예. 예상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거치는 초과세수가 있었다. 이미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그때 32조 5천억이 증가했는데 네. 이때도 이것이 왜 도대체 증가했는지 또 이걸 어떻게 쓸 건지 또 그거 가지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좀 지급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은 하나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또 흘러왔고 지금 6월 달이 지나서 지금 4개월 채 되지 않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금액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스테리를 좀 밝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때 늘어난 것은 이제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하게 부동산 양도세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경제가 좀 활성화되니까 자영업자들이라든지 국민들의 생활은 어렵지만은 수출 대기업들은 사실은 호황을 맞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정 분야는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을 유지하고 지금 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몇십 년 뒤까지 막 꽉 차가지고 감당을 못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오는 이제 증권거래세 주식 투자도 많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시기적으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징수를 3개월 유예해 주는데 그게 올 1, 4분기에 이제 징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증가된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문제는 그때도 이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대응을 하겠다 했는데 제대로 안 하고 흘러왔다가 지금 눈덩이처럼 자꾸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아까 그 마지막 도표 하나만 보여주세요. 아까 보여줬던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요거죠. 예. 2020년의 세수, 예. 2021년 세입 예산.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살짝 줄었단 말이죠. 예. 이게 살짝 줄었던 이유가 미뤄뒀던 것이 그렇습니다. 거치면서 315조 원도 그 늘어난 세수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하더라도 이 늘어난 금액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건 포함하더라도 너무 많다. 예. 그러면 지금 55조 7천억 원에 이르는 초과세수 원인은 뭡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제 크게 두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엄중한 시국에 다른 나라들 다 셧다운하고 할 때 우리나라는 정말 전 국민이 단합해서 셧다운 없이 모든 경제 활동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당 가는 거 뭐 몇 시까지 해야 되느니 몇 명까지 앉을 수 있느니 굉장히 불편한데도 국민들이 감수하면서 이걸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축을 최소화하면서 또 코로나로 인한 경제 활성화 특수는 최대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법인세가 13조 1천억이 더 늘어났고요. 법인세는 주로 이제 대기업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요 부분 또 8조 3천억이 더 늘어나서 경제 활성화 관련된 세수는 28조 원이 더 거쳤고요. 또 하나가 이제 부동산 부분인데 요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 사고 팔고 하면서 그 세금 추가가 이제 10조 3천억이 더 늘어났고 증권 이 부동산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경제 활성화되니까 그 증권을 이제 투자를 하고 또 사고 팔고 해가지고 거기도 2조 2천억 더 늘어난 것 이렇게 해갖고 자산 관련 세수도 한 17조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요 두 개가 가장 큰 거고요. 이 두 가지는 원인이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를 잘 극복한 덕분이다. 네, 설마서 기재부가 변명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 이게 유일한 변명거리입니다. 그러네요. 아무튼 실제로 이걸 보고 있으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양극화 심해지는구나. 예. 돈 버는 사람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예.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해 징수하지 못했던 세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늘어났다. 예. 지난해 이제 12조 좀 못되게 그 세제 지원이라 해가지고 정부가 거두지 않는 것을 대신에 이제 그 적자로 잡아가지고 국가 부채로 잡아서 그 올해 세수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는 들어오면 이제 정상적으로 메꿔지니까 그 적자를 안 해도 되는 거지 순증은 아니라는 겁니다. 작년 이 시기에 비해 가지고 그 부분이 한 11조이기 때문에 요걸 빼주면 실제로 순증 세수는 44조 원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44조는 일단 어쨌건 늘어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걸 폄하하는 사람들이 경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 미뤘던 세금을 걷었기 때문이라고 폄하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 다 고려해서 해도 44조가 더 늘었고 특히나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월 달에 32조 원 추가 세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추경을 했어요. 추경이 지출만 추경한 것이 아니고 세입도 추경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늘렸는데도 그때 이제 314조 2천억으로 늘리는데 그 늘린 것보다도 추가로 15조 더 거두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차 추경도 제대로 반영 안 하고 줄여서 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예를 들면 성장률 등을 보고 대략 이렇게 해서 성장률이 한 3% 정도 되면 어디에서 얼마큼 더 거친다는 게 사실상 예상이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세금 미뤄뒀던 거 11조 빼고 나서도 44조가 더 거쳤단 말이죠. 예. 결국에는 이게 지금 홍남기 장관이 사과를 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 요게 이제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올해도 지금 6월 달에 한 번 됐고 지금 또 한 번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다음에 12월 달 그 회기 종료 예산 회기년도 종료 앞두고 또 한 번 더 추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안 하고 있는데 요게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출범하자마자 그해 7월에도 발생했고 18년도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상습적이 아닌가. 뭐예요? 그게 일종의 미스테리예요? 아니요. 뭡니까? 그 국민들은 모르지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알려주세요. 첫째,
세수가 늘어난 것을 잡으면 복지 확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벌써 감이 왔어. 그러니까 복지 확대를 안 하려니까 그 수입이 적으니까 더 쓰면 안 됩니다. 라는 이름으로 세수를 적게 잡아버린 거예요. 나쁜 놈들이네 진짜. 복지 안 쓰려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뭐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반발이 많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당장 대책 없이 이 최저임금만 인상하면 부담이 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부담된 부분을 그 국가가 다른 정책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많았는데 이것도 기재부가 알고서 고의로 조장했다라는 의심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56조가 더 들어올 걸 사실은 알고 있었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경제 성장률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매년 7%대의 재정을 늘려가겠다라고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서 약속을 했는데 이걸 못하게 막았던 거예요. 세금이 적은데 수입이 적은데 그렇게 막 함부로 지출하면 안 됩니다라는 논리를 이 추가세수라는 걸 통해서 적게 잡음으로써 초과세수를 많이 발생시켰단 말은 본 예산에서 그 세수를 적게 잡아서 그걸 못하게 막았던 거죠. 이거는 구속감인데요? 아니 이게 웃을 이야기가 아니라 예.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랬다면 이거 구속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증빙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 능력이 미진해가지고 이만큼 잘 될 줄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이 고의성을 검증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수 추계를 적게 잡아서 그 초과 세수를 만들어내면 요거는 국채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빚 갚는 거? 예. 이게 국가재정법 90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이 세계 잉여를 하죠. 초과 세수는 예상했던 것보다 수입이 더 많이 그 세수가 더 많이 거친 걸 이야기하는데 그 국가재정법 90조 1항에 그 이게 세계 잉여금의 처리에 대한 항목인데 일반 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 내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 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소위 말해서 초과 세수가 생기면 국채 상환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쓰려고 일부러. 예.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놨던 국가부채 문재인 정부에서 갚아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문재인 정부한테 설거지 뒤치다거리 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쓰레기 치우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저거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입 싹 닫고 있다가 그 저질난 일을 지금 현 문재인 정부가 엄청나게 갚아주고 있었고요. 진짜 그러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세입세출 예산상 잉여금 중에서 일정한 부분은 지방교부세나 분권교부세 정산에 써야 돼서 지방에 주게 돼 있는데 3항이 뭐냐면 그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개 잉여금의 30%는 공적자금 상환 기금법에 따라서 이 공적자금 상환 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해야 된다. 요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1항에 그 국가부채 부분에 상환한 것은 그 먼저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만 있지만은 금액은 없어서 예. 예를 들면 뭐 1%나 2%만 상환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거든요. 아, 그러네요. 나머지를 쓸 수 있는데 3항은 일단 그렇게 쓰고 남은 30%는 무조건 공적자금 상환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잉여를 만들어내서 추가 세수를 만들어내서 세계 잉여가 생기면 요거는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떳떳하게 내가 있는 동안에 이 국가 채무를 40% 이자해서 억제했어.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재정건전을 만들어내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사이에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홍남기가 살아남는 법과도 연관이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홍남기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러나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르지 않는 이유가 이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물론 기재부 장관은 그런 측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냥 절대 국민이 이해 안 되는 정도의 뭔가 기재부 적폐는 분명히 맞습니다. 예.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런 내용은 보다는 언론이 아무 데도 없어요. 알지를 못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알고도 말 안 하는 것도 예, 있을 아니 거고. 뭐 법 하나만 좀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걸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우리 복지국가 소사이티하고 같이 일하는 그 조영철 박사님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일했던 분입니다. 예산만 그
자기 평생을 박사학위 따고 나서는 계속해서 그만 다루고 이따가 이제 고대 교수로 가셨는데 이분이 지금 청와대 재정기획관을 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2년 전에 뭔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 아무래도 고의성이 의심된다. 이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세입 전망을 낮게 잡은 것은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초과세수 오류에 대해서 기재부의 의도성이 있는지 조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이 발표를 듣고서 이분을 청와대 재정기획관으로 발탁을 하신 거예요. 대통령님, 황남기를 먼저 자르십시오. 그런데 뭐 이분이 소위 말해서 청와대에 있는 고위공무원인데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쓰시거든요. 사실 고위공무원이 자기 개인의 의견을 그렇게 쓰는 게 쉽지 않은데 뭐 그 뜻은 하나는 기분 나쁜 나 잘라라 이 의견이고 두 번째로는 너무 답답하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500여 명의 기재부 공무원에 둘러싸여갖고 옴짝달싹 못하겠다라는 뜻이겠죠. 조영철 교수, 지금 현재 청와대 재정기획관이 하신 말씀 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재부가 세입 예산안을 편성하며 대규모 초과 세수를 전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세입 전망을 낮게 잡은 것은 대통령과 국회,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2017년과 2018년 연속 발생한 초과 세수 오류에서 기재부의 의도성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집권 5년간 재정 지출을 연평균 7% 이상 늘리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대규모 초과 세수 발생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긴축 또는 균형 예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을 청와대 재정기획관으로 영입하셨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뜻은 이쪽에 더 가깝다고 보면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혼자 고립돼 있는 거예요. 청와대에 파견돼 있는 공무원들의 상당수자가 기재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뭐 범기재부라죠. EPB 라인을 해서 금융위원회라든지 뭐 이렇게 옛날 예산 정책처에 있던 분 이런 분들 다 이제 소위 말해서 한 집안으로 보는데요. 이분들이 다른 사회부처 공무원들하고도 또 별개입니다. 자기들의 인너 그룹을 형성하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항상 밝은 양지만 지키고 있고 승승장구하신 분인데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한 게 2017년 7월 추경 때 기재부는 초과 세수를 8조 8천억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23조 4천억에 3배의 초과 세수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국회 예산정책 재정 충격 지수라 해가지고 실제로 이 재정이 긴축인지 확장인지를 판단하는 요 충격 지수의 변화를 보면 그때 추경할 때는 0.18로 확장 재정으로 한다고 했는데 결산할 때 보니까 마이너스 0.25% 소위 말해서 긴축 재정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7%씩 재정을 늘려서 국가 역할을 강화하겠다 했는데 그걸 못하게 막는데 이 기술들이 활용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된다는 거죠. 조영철 재정기획관 이야기는 초과세수 발생 규모를 축소 추정하여 다시 초과세수를 반복해서 만드는 것. 예. 일종의 이제 기만술이죠, 기만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재부가 국회에서 두드려 맞고는 세수 축의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막 전문가들 이야기 듣고 이걸 좀 더 정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지금 이 24조를 넘어서서 56조 가까이가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름만 올리고는 거의 운영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야, 그 스킬이 의도를 알고 나니까 좀 소름 끼쳐요. 예. 국민들 살면 안중에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계부채만 내라 했는데 예. 가계부채가 높아지니까 최근에는 대출해주지 마 이렇게 그렇죠. 가버리는. 이게 뭐 자기들이 세금을 뺏어가지고 가게를 어렵게 해놓고는 이럴 때는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좀 줄인다든지 또는 적극적으로 잘 보는 것에서 걷어갖고 이 다른 정책으로 풀어줘야 되거든요. 세금이란 게 많이 남겨서 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역할이라는 게 억강부약 이재명 지사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강한 곳을 걷어가지고 재정을 통해서 재분배를 하는 게 세금의 역할인데 우리나라는 이 세금의 역할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하거든요. 예. 네, 그런데 바로 기재부가 기여를 하고 있고 이거는 뭐 어느 특정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그분들이 가진 철학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러한 연관이 있다고 봐야겠죠.
최근에 88% 국민들만 지원하는 그거랑 또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100% 지원할 여력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 어. 네. 그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훌륭한지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따가 바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걸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팩트가 보도되는 것만으로 뭐 어제 우리 저 국회 청문회 봤지만은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니까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된지 이해를 하게 되면서 이재명이 얼마나 힘들게 저걸 싸워왔구나를 국민들이 알게 됐는데 요것도 바로 그런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예. 야, 이재명은 합니다. 이 슬로건이 바로 이 이야기였구나를 알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하느라고 죽을 고생을 다 했는데 이 검사들은 상대도 안 되게 굉장히 정치하고 영악하고 또 수단이 복잡합니다. 그렇죠. 결국 돈 만지는 곳이라 예. 가장 힘이 센 곳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검찰 개혁보다 한 10배는 더 어려울.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맞선 시장에서 그 행정고시 중에서 재경직이 1순위입니다. 그런 정도로 이 마담 뚜들은 이 누가 힘인지를 바로 시장에서 반영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가장 세게 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최백은 교수님이신데요. 예. 최 교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비판하냐면 이 초과 세수를 통해서 세금을 더 중산한 것은 결과적으로 민간이 사용할 돈을 공공부문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말로는 사실은 재정 확대를 한다고 하지만은 정부가 앞장서서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돈을 더 거쳤다는 것이 그냥 평범하게 경제가 잘 돼서라고 바라볼 수 없는 이유네요. 예. 그러니까 경제의 3주체는 정부가 있고 가게가 있고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게나 기업이 오를 때는 정부가 돈을 풀어야 되고 또 그쪽이 잘 될 때는 이걸 이제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정부가 비축해야 되고 이런 균형자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는 돈을 남기면 안 되는 곳이죠. 그래서 정부가 무슨 수익을 많이 남겼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닌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인데 결국 그만큼 이 소위 말해서 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해서 생기는 어떤 어려움이나 불합리나 부담을 조세 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경감을 해준다든지 또 거기서 거둔 세금으로 사회복지를 강화한다든지 부동산 시장에 공공임대주택을 더 만들어서 정상시킨다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고기를 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뺏어버렸던 거죠. 그 이유는 최 교수님은 이 기재부 공무원들이 박정희 정부 시대의 산업화 모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내수 신장이나 소비 지출 확대를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는 수용을 못하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에 따라간다고 발표도 하고 보도자료도 그렇게 만들고 있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박정희 모델에 매몰돼 있다. 이렇게 이제 부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만 바뀌면 또 원래 하던 대로 할 놈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느낌. 하는 척만 하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홍남기가 좀 나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분은 제가 내부적으로 듣기로는 기재부에서 왕따랍니다. 너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아니잖아. 너 우리 인어그룹 아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힘든데 이분이 발표 같은 거 할 때 보면 막 목소리를 높여갖고 젊은 사람 따라하려고 무진 노력하신 거 보면 한편으로는 좀 애처롭기도 하고 그런데요. 문제는 이분조차도 좀 그런 기재부의 인어그룹들의 도구로 활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예. 그 중에는 그나마 좀 나은 사람이라는 게 참 불행이네요 이게. 예. 그래서 최 교수님은 이 기재부 공무원들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3기 경제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그 기조를 하나도 안 바꾸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왜 문재인 대통령은 또 홍남기를 못 자르냐, 왜 안 자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름 고민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라고 잘라봤자 생각해요. 도둑한 놈이 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임기 말에 또 기재부 장관을 아무 별 이유 없이 예. 이게 잘라내고 나면 또 그게 또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그게 논란이 되고 막 차라리 개 중에 나온 놈 그냥 쓰자 이렇게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개 중에 나온 놈이 보니까 더 열받아 이거. 그리고 이 기재부가 이명박 박근혜 때는 끽소리 안 하고 재정적자 감수하면서 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위 말해서 좋은 말로 하고 오냐오냐 하고 이야기 다 들어주니까 이제 이렇게 대통령과 국민을
우롱하고 갖고 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할 일이 많구나. 예. 참.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시대 정신으로 이재명을 요구하는구나를 저는 역으로 그 국민들이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감으로 느끼고 있었던 게 아닌가 예. 이런 짐작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초과세수를 감세로 이어가자는 이 주장은 뭐예요? 예, 이게 참 어떻게 이런 연관을 시킬 수 있는 게 가능한가 싶기도 한데요. 왜 얼마 전에 그 우리 주진우 기자가 한 방송에 보면 조선일보의 모 기자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성관계가 훨씬 더 활발해졌다. 뭐 이 코로나가 심하고 셧다운을 많이 한 날수록 그 성관계를 많이 한다. 이런 데이터를 발표해갖고 욕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와 비슷한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초과세수로 세금 많이 걷었으니까 상속세를 감면해주자.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얼마 전에 금융감독원 진짜 공시 시스템에 그 상속세 납부하기 위해서 이 전체적으로 한 12조 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홍나희 그 전 리움비서관 관장이 자기 주식을 1조 4천억을 팔아달라고 KB국민은행에 그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했다. 그리고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이수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또 삼성 SDS 같은 주식을 처분해달라고 그 요구를 했는데 그게 2조 1천억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되도록 상속세를 감면해주자. 이 주장을 초과세수로 갖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재부가 이 상속세를 조정하는 걸 검토 중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위험병들 하네 진짜. 그러니까 언론하고 기재부하고 짜고서 이 재벌하고 같이 해가지고 삼박자로 주고받고 이 여론을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 개혁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기재부 개혁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규모가. 예, 맞습니다. 사회 모든 기득권이 심지어 그 검찰놈들도 돈벌이 되는 곳에 가서 검사 정관예우 받고 이지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냐? 이것도 따져보면요 전혀 안 해올시다거든요. 예. 첫째, 그 명목세율은 특히 최고세율은 우리나라가 50%로 그러니까 30억 원 이상 과시대상 금액이 30억 원 이상 되면 그 상속세가 50%를 내야 됩니다. 30억 원 이상을 상속받을 때는 50%. 예. 그런데 이게 명목세율인 이유가 그 안에서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 예를 들면 이명박이 청계재단에 출연해주면 그거는 상속세에서 아예 제외가 돼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좀 가진 자들은 다 그런 방식으로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나 공익재단을 다들 만들고 있고요. 또 장학재단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들이 대부분 그 재벌가의 사모님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자녀들이 이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속세 한 푼 안 내고 그 상속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합법적으로 돼 있는데 또 이게 좋은 뜻으로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그냥 함부로 바꿀 수거나 빼지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좋은 이 기업주 중에는 이렇게 자기 재산을 그렇게 출연해서 공익적으로 쓰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같이 사는 동거주택의 경우에 상속 공제가 6억 원입니다. 또 배우자 공제가 5억 원, 또 기초 공제가 2억 원, 또 자녀들 1인당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실은 상속 금액에서 뺄 거 다 빼면 상속 대상 금액의 그 퍼센테이지가 30% 이상 되는 경우는 아주 이제 큰 재벌들 말고는 그 대상 자체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렇게 명목세율만 놓고 실제로 부과하는 상속세율, 실효세율은 이게 OECD 평균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OECD 평균이 한 15%인데 우리나라는 그 상속세 과세 가액 대비 결정액은 16.7%로 OECD 평균과 거의 유사한데요. 문제는 OECD 다른 나라들은 소득세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자기 수입에서 50%를 내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그러면서 상속세를 15%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은 거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5분의 1 내지 10분의 1밖에 안 내면서 상속세는 똑같이 내니까 얼마나 이 가진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야, 사실 그 흐름이 이명박 때 법인세 인하 같은 걸로 소위 말하는 부자 감세로 이렇게 쭉 이어졌잖아요. 또 무슨 가업을 상속하면 상속세를 면제해주고 이런 온갖 방법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공제가 너무 많아요, 사실. 예. 우리나라가 최고 세율은 이제 50%지만은 프랑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50 내지 60%를 세금을 냈는데도
그 최고 세율은 45%, 미국, 영국도 40%, 또 스페인이나 아일랜드도 34%, 33%, 또 독일도 30%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최고 세율 빼고 나머지 그 실효세율 16%는 정말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적은 거죠. 예. 그런 게 있어요. 그 예를 들어 세무서를 한 번씩 가보시면 이 상식이 늘어나게 되는데 실제로는 전체 규모로 보면 이게 몇 퍼센트라고 하는 게 명목세율이고요. 예, 근데 무슨 이런저런 이유로 깎아줘요. 예. 노부모 모시면 깎아주고 자녀가 세 자녀 이상이면 깎아주고 뭐 이 깎아주는 거 아니 뭐 있잖아요. 서민들한테 깎아주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리고 사실은 얼마나 진짜로 거치느냐가 실효세율인데 예, 여기 실제로 실효세율은 그렇게 높은 나라가 아니다. 예. 그 이야기가 핵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돈이 있으면 더 많이 깎을 수 있습니다. 예. 이 좋은 저 회계사나 세무사를 쓰면 이분들이 항목을 찾아주거든요. 그 없는 사람은 그분들한테 의뢰해가지고 이 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고지고대로 부과된 돈 다 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또 이제 불평등도 있는 거죠. 아까 이제 홍남기 얘기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그 88% 예. 그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초과 세수가 들어오니까 경기도에서 12% 다 줘버린 거 예. 포함해가지고 다 줘버린 게 해결된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 숨기고 싶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이 지사님이 뭐 이걸 예측해 가면서 12% 나머지까지 다 주겠다라고 한 건 아니겠지만은 지금 돌이켜 보면 저분이 이걸 알고서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재명 지사를 무시하지 마시고 이분은 거의 신의 반이래 요즘에 들어가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조정하듯이. 예. 지금 초과 세수 중에서 경기도에서 올해 추가로 거둘 수 있는 특히 이제 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세지 않습니까? 이게 3조 5천 내지 4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거둘 수 있는 수익의 50%를 선취해가지고 가져오듯이 이 부동산 경기를 딱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3, 4조는 더 써도 되겠네 라는 감을 가지고 이거를 좀 지르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이 12%한테 다 주는 거 그게 이제 지난 8월 달에 한 거고요. 그 전에 올해 2월 달에는 경기도민한테 1인당 10만 원씩 더 드렸습니다. 어허. 그게 전체적으로 한 1조 4천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 돈을 새로 만들어내야 되니까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런 걸 통해서 지출했는데 이분의 초과 세수로 들어온 돈이 1조 4천억을 넘었어요. 2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회했고 또 이 88%만 지급할 때 경기도가 나머지 12%는 253만 명에 대해서 다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지역화폐로 25만 원씩. 여기에도 6,400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까지 포함해도 2조가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측 가능했냐 이거는 별개로 하고서라도 이재명은 진짜 한다면 하네? 그러고 그냥 저질러 놓고 내몰라를 하는 게 아니고 대책까지 만들어 놓고 하네?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요거를 그렇게 숨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리적 의심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다뤄왔던 주제 중에 하나죠. 예를 들면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세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두텁게 주자라고 하는 말 틀린 말 아닌데 예. 그 말에 숨겨진 의도에는 그냥 세입 세출로 계산했을 때 예산 무리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한테만 더 주자는 말의 속에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그 지점을 비판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맞는 말이지 왜 틀린 말이냐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에 가진 사람들이 OECD 국가들에 비교하면 세금을 훨 덜 내는 건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증세 여력이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그때 지금 이제 4강이든 원희룡 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경기도 재난지원금의 주요 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이나 통화재정안정화기금 2조 원을 끌어왔는데 이거 빚 갚으려면 14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빚을 14년이 아니고 올해 중으로 이미 해결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이 지사님이 사퇴를 하실 건데 그 빚 없이 재정 건전 시켜놓고 사퇴하는 이런 좀 그 사례를 만들어 놓으신 거고, 그때 국민의힘의 유경준 의원은 무슨 국가 빚이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미래 세대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이런 것들은 표퓰리즘이다 이렇게 하고 매표 행위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거꾸로 자기들이 가진 사람들한테 그 세금을 더 안 걷게 하는 매표 행위의 일환으로 이 말을 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그때 이 지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니까 빚내서 하는 게 아니냐, 뭐 또 경기도 재정에 문제가 없느냐, 미래세대 부담 떠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때 이미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그 세부적인 항목들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뭐 지역개발기금에서 8천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5,300억, 재난관리기금이나 제9기금 같은 데서 400억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썼는데 요거조차도 이제 다 메꾸어 놓고 그 사퇴를 하신다는 거죠. 야, 원희룡이 심지어 대선 주자 아닙니까? 예. 경기도에 이 빚을 갚기 위해 14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뭐 알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그냥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원희룡 지사님이 뭐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우리 스쿨 선배님 되시지만은 이분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제주도에서 살았는지 죽은지도 모르면서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 지사를 연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에 뭐가 달라진 건지 이런 느낌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전혀 이야기하는데, 없죠. 예, 이런 차이가 한 번 또 인기 다 채워지도 않은 이재명 지사하고 원희룡 지사하고의 차이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닌가. 원 지사님은 공무원들이 시킨 대로 그냥 그 꼭두가시 노릇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래서 당신은 그 지사하면서 뭘 했는데? 라고 물을 때 이런 싸운 기록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아니 원희룡도요 전도민 재난지원금 준 적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긴 한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 시도지사 지지율을 보면은 예. 이재명 거의 7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데 원희룡은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제주도에서도 뭐 5손가락에 못 드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건 다 국민이 평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원희룡 지사나 유승민 의원 같은 분이 좀 더 많이 표를 얻으면 그게 국민의힘을 개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재명 지사가 이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한테 다 지급하면서 이 초과세수 부분을 통해서 이걸 메꾼다든지, 또 그 중앙부처의 초과세수가 아니어도 경기도 자체의 부동산 관련된 그 지방세만으로도 이걸 메꿀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 어떤 이야기냐면 기재부의 반발을 누른 사례라는 거죠. 여기에 국민들이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연 어느 대통령이 기재부하고 싸워갖고 이기면서 기재부를 끌고 갈 수 있는 대통령이 있을까? 또 누구를 기재부 장관 시키면 과연 그걸 할까? 이런 고민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도약을 하려면 이재명 같은 분이 바로 실적으로서 경기도에 있으면서 경기도 공무원이 사실은 다른 지방 공무원보다는 꽤 수준이 높거든요. 그런 공무원들을 관리하면서 또 억누르면서 정책을 추진하던 성공 사례를 보면서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중앙부처 공무원 또 장악할 수 있겠네 라는 희망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번에 한번 인터뷰에서 공무원들 다루는 법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시키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보면 의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예. 장이. 근데 그게 의전을 당하면 바꿀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고, 예. 공무원들한테 구체적인 지시를 하면서도 공감해주고 성과들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이 예. 과정들을 거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본인이 이 부분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정치인들이 이 부분까지를 알기가 참 힘들고, 또 지방정부에서 꽤 오래 시장, 구청장, 뭐 도지사를 하시는 분들도 이 내용까지 파악하고 오신 분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 지사님이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예. 지금 저희가 그러면 이 지사님이 집권하는 정부에서는 이 기재부 개편이 좀 가능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가 재정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까라는 연구도 좀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엑스모빌이나 로얄 더치셀 같은 이 메이저 오일 컴퍼니,
그 빅5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은 저 회사의 연간 집행한 예산 규모가 우리나라 국가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대 회사들이 그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이 저 예산을 다시 측정합니다. 편성을 그 3개월마다 한 번씩 다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500조, 600조가 넘는 거대한 그 예산을 운영하면서 분기별로 할 수 있지? 이게 좀 의심해갖고 제가 그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그 우리나라 기재부도 이제 전산 시스템을 하는데 거의 그냥 엑셀을 통해서 그 취합하고 관리해주는 통계내고 하는 이런 수준인데요. 플래닝 솔루션이라는 걸 합니다. 소위 말해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이 예산을 이렇게 넣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이 예산을 이렇게 줄일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예측을 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변하는 상황을 바로바로 반영해서 예산이 가장 효율적이고 성과가 높게 지출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저 10월 말에 이제 내년 2022년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네, 이 통과시켜서 내년 1월부터 집행된 예산은 올해 3월 달에 올라온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 벌써 저 8개월 이상 인터벌이 있는 거죠. 그 간격 때문에 그때 이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하지 않게 된 예산도 꽤 있고요. 그때는 없었는데 새로 필요하게 된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추경으로 해서 세우면 늦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청와대 앉아갖고 방금 말씀드렸던 플래닝 솔루션 같은 걸 통해서 시뮬레이션이 끝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KPI를 합니다.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떤 효과가 되는지를 미리 검증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조금만 탁 늘린다든지 또는 담당 공무원들이 그 예를 들면 산자부나 그 복지부에서 이 예산을 바꾸려면 기재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이 예산 시기가 3월 달에 각 부서 예산 마무리, 6월 달에 그 전체 예산을 기재부가 확정, 그 다음에 9월 달에 그 국무회의 통해서 그 중앙부처 전체 예산 확정, 그 다음에 국회 제출한 다음에 10월 달에 정기국회 통과, 요런 스케줄이 1년 내에 진행되는데 이게 빨라도 1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56조 원의 초과 세수가 만들어졌지만은 이거 올해 못 쓰거든요.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가 기재부 장관의 답변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막 마음 먹고서 하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그 부채 상환을 먼저 하게 돼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아예 예산 시스템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각 부처의 예산은 이미 전산화 다 돼 있거든요. 이것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그 시스템 하나만 더 얹으면 되는 거라서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구축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웃겨. 내년도 예산을 올해 미리 짜두는 게 예. 맞느냐? 아니면은 내년 예산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짜고 예. 아예 법으로 정해요. 그중에 예산의 한 10%에서 20%는 그 중간에 추경으로 할 수 있다 같은 법으로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뭐 방금 말씀하신 일정 정도 범위 내에서는 그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면 그리고 국회는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그 감시하고 감독하고 심의하고 예. 그래서 그야말로 상시 예산 국회를 만들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경제 활성화로 세수가 이만큼 늘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경제 성장률도 지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드디어 차기 정부에서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미 그 2018년도에 우리가 3만 3천 불을 달성했고요. 19년, 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떨어지고 또 원화 가치 약세 때문에 하락했는데 올해 3만 5천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 3만 6,600달러, 3만 7천 달러를 달성하니까 2024년 내지 25년에는 4만 달러 국민소득이 달성되고 그 기재에는 4.4% 경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4% 정도? 예. 이게 우리나라 정부는 이까지를 안 내다봤는데요. IMF가 우리나라 기재보다 더 높게 예상을 한 거예요. 기재부는 올라가는 게 싫은가 보다. 예. 그래서 저는 자기 정부를 이끌 대통령이라면 현재의 3만 불 시대의 대한민국이 아니고 4만 불 시대의 대한민국을 구상하고 기획하고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을 더 잘 되게 해야 되지만은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키우는 것이 이 차기 대통령의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면
이재명 그 후보가 성장 중심 정책을 펴겠다라는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그 청문회를 보니까 청문회 예, 그렇게 느끼셨군요. 그렇죠. 예, 뭐 거의 그야말로 청문회죠. 이름은 국감이라는 이름으로 한 그 대통령 청문회인데 거기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꼼짝을 못한 것들을 보면서 아, 저분은 저 준비가 많이 돼 있구나라는 느낌을 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우리 편에 그 오영훈 의원이 이낙연 후보의 그 저 복지 정책, 이 신복지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아, 그거 우리 민주당 당론이니까 저는 당연히 그걸 받아서 구체적으로 더 확대해서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스무스하게 이 포용을 하면서 그 수용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가 이 기본소득을 하면 연간 50조씩 해가지고 5년 동안 250조 들어가는데 그러려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그 기본소득도 한 축이고 기본금융도 한 축이고 기본주택도 한 축이지만은 기본 서비스가 있는 걸 왜 그 모르십니까? 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그 직접적으로 기본소득이 국민에게 현금을 주는 거라면 사회복지 서비스로는 고정지출을 그 국가가 대행해 줌으로써 그 써야 될 돈을 안 나가게 해주니까 그만큼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제가 써드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읽으셨는지 인용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정식 공약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분이 꽤 많이 준비가 되셨고 또 많이 이해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차기 정부에서는 국민소득 4만 불이 되어서 경제가 수출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내 삶이 뭐가 달라진대. 아니 저 당장 가게는 어렵고 자영업자도 힘들고 소상공인이 어려운데 그걸 다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결국 내수 진작을 시키는 거고 그런 내수 진작을 시킬 수 있는 기본소득이라든지 기본 서비스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적극적 산업 정책을 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4만 불 시대에 맞는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간접적으로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만 불 시대가 이제 앞으로 4년 안에 온다는 거잖아요. 예. 4만 불 시대면 지금 환율로 대충 계산해 보면요. 4인 가족일 경우에 예. 연간 수익이 한 1억 8천쯤 돼요. 예. 거의 2억 정도가 벌리는데 예. 현실적으로 일반 가정들이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저 만불이 그 1,200만이지 않습니까? 1억 2천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4인 가족이면 4억 8천만이니까 5억 가까이 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이게 중위소득이 아니고 그 평균. 예, 평균이니까 이제 그렇게 다른데 그게 이제 체감 경제 상황하고 다른 차이 때문에 국민들 느끼는 그러니까 겁니다. 제가 아까 계산 잘못했는데 예, 예. 1인당 4만 달러니까 예. 4인 가족이면 16만 달러. 예. 오, 어마어마하구나. 예. 이게 체감적으로 우리 가족도 그 정도는 된다라고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사실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 그렇죠. 그래서 그걸 느끼게 하고 또 느낀 다음에 실제로 그만큼 쓸 돈을 만들어 줘서 수출을 통해서 돈을 잘 벌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게 한 축이라면 내수 소비를 통해서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또 다른 한 축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내수 부분이 너무 작아가지고 경제가 이제 기우뚱기우뚱하면서 갔던 거예요. 이 내수 부분을 키우는 정책 중에 하나로서 이 기본소득이라든지 기본금융이라든지 또 기본주택이라든지 기본 서비스가 작동을 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그 어떤 언론들은 4년 뒤면 4만 달러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예. 한국 경제가 뭐라고 그 헤드라인 달았냐면 지금처럼 기업을 억제하면 불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항상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실제로는 많은 국민들이 체감을 해야지 그게 4만 달러지 상위 한 10%가 그 모든 부를 덕점을 해버리면 사실은 지옥만 또 못한 나라가 돼버릴 수 있거든요. 예. 지금의 미국처럼 돼버린단 말이죠. 그 어제 또 이제 국감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니까 그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라는 투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주 재미난 바로 그 다음에 오후에 그 현금 다발 사진이 잘못됐다는 게 드러나왔고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사님의 그 말이 이제 힘을 얻었는데 지금 기재부가 재정준칙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국가 채무를 40%를 억제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선출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임명직 공무원이 제한하는 이거는 이제 헌법 위반의 월권 행위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공공연하게 시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깰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저는 어제 그 국감을 보면서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근데 우리나라 재정이 튼튼하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공부했잖아. 예, 세계적으로 튼튼합니다. 국채 비율이 45% 정도 되는 거죠. 이 코로나 시국을 예. 지나고도. 예, 코로나 때문에 그게 겨우 좀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는 재정 여력이 있고 또 쓸 돈도 있는데 이걸 안 써서 국민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국민소득 1인당 4만 달러니까 4인 가족으로 이 16만 달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와닿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쓸 돈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저 첫째는 그 국가가 정부가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OECD 평균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 물론 이제 직접 비교로 하기도 어렵고 또 당장 뭐 저 한 5년 내에 이걸 하기도 어렵습니다만은 국가 재정 GDP 대비 국가 재정 지출 규모를 보면 174조 원을 더 써야 되고요.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로 보면 160조 원을 더 써야 됩니다. 연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안 쓰고 있으니까 공공 부분의 고용도 너무 적고 OECD 평균의 30%밖에 고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70%만큼을 공공부문에서 고용을 안 하니까 젊은이들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 토론회 보면 열불나는 게 그런 거예요. 예. 사실 완전 왜곡하잖아요. GDP 대비 국가 재정이 우리나라는 31.5%고 OECD 평균은 40.2면 8.7% 정도 더 올려도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나라들 안 망하고 선진국으로 잘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금 재정 파탄 났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난리를 치면서 토론에서는 마치 우리나라 재정이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여력이 이만큼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앞서 상속세 이야기도 했지만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세 부담률이 대단히 낮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부담 저복지 국가인데 이거를 저 기재부나 국민의힘이 이야기한 대로 그 복지 재정의 자연 저 확대, 그 고령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저 GDP 대비 3.6% 72조 원 정도는 더 지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이 뭐 연간 50조 쓰는 것은 사실은 큰 부담이 아니고 또 초과 세수 부분을 고려한다면 그 72조가 아니고 연간 한 100조씩을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최근 토론하는 것도 보고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예. 기본소득을 복지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맞습니다. 경제정책이라고 보는 거지. 재정 지출이라고 그 봐야 되는데 이 패러다임을 못 깨고 있으니까 그 뭐 저 아무리 토론을 해도 저 쳇바퀴 돌듯이 안에서 돌고 있는데 아마 그 이재명은 합니다. 저는 이 슬건에 국민들이 많은 희망을 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도에서 보여줬거든요. 성남시에서 보여주고 경기도에서 보여줬으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한번 보여줘봐라. 이런 뜻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을 저는 캠프에서 좀 적극적으로 또 당에서도 이걸 부각시켜서 그 어떤 트렌드를 여론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냥 그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하고 저 붙어가지고 몇 프로 더 얻어서 당선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선된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 두 번째로 이런 저 컨센서스 여건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동의하고 따라줄 수 있도록 그 저 선거를 이끌고 가는 것이 대통령 선거란 게 5년마다 한 번씩 마디를 맺어가면서 대한민국의 방향을 정하는 국민투표 같은 그 의미를 가진다면 이 선거 과정 중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국가 역할이 무엇인지 그러면 재정 규모를 얼마나 늘려야 되는지 또 그렇게 늘어난 재정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또 합의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 선거를 쓴다면 1조 원 넘는 많은 저 예산을 써가면서 하는 이 대통령 선거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 토론회를 봐도 답답하고. 예.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생각 이상을 벗어나지를 못해갖고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예. 예산 많이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후보들한테 우리가 표를 안 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그래서 뭐 국민 세금을 펑펑 쓴다 이게 아니라 국민 세금에서 국민을 위해 써야죠. 예를 들면 그 국민 세금이 재벌 등에만 쓰이고 국민한테는 못 사는 사람이나 애다. 니들 못 사니까 이거 돈 먹고 떨어져. 이런 관점이 아니라 기본소득은 지금부터 복지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 머릿속에다가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를 돌리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 같은 개념으로 이 돈을 갖다 쓰세요.
그래서 경제를 선순환시키면은 고용도 늘어나고 소득도 늘어나고 자영업도 좋아지고 이 관점으로 쓰고 났을 때 사실은 거기서 걷어지는 수익을 갖다가 복지 써야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라고 보면 안 되는데 예.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복지정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기 정부를 민주정부 사기라고 이제 보는 연장선상에서 보는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 이 프로그램을 정권 재창출이라고 한 이유가 문재인 정부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잘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가 못했던 것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정부. 그래서 이게 재창출이 돼야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가능성들을 좀 부각시키면서 이슈로 만들어가고 국민들이 그쪽에 동일하고 따라오게 하는 그런 선거가 지금 요구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지금 우리 방송을 보는 정도의 수준이 국민들 수준이면 예. 전체 수준이면 나라가 엄청 좋아질 거예요. 예. 여기 대한 이해도 때문에. 근데 노인들은 어떤 후보가 뭘 못 사는 사람한테 두텁게 주자고 하면 맞는 말이지 하는데 사실은 지금 시대 상황에 전혀 안 맞는 이야기를 예.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엔 저는 이렇게 봐요. 복지라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 뭘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일자리 좋게 만드는 건데 예. 현실적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어려운 시대에 왔으니 결국에는 사람을 다 죽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정부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공공부문 일자리밖에 못 만드는 그러면 세금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요거를 이제 안 좋은 일자리라고 폄하하기 바쁘지만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이런 혼탁한 시대 상황에 대한민국은 4년 후면 개인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 되는 시대에 다수의 국민들은 체감적으로 내가 못 살고 있다고 느끼는 나라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 일부의 사람들은 자신이 못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계급 투표를 못하는 예. 잘 사는 사람 위해서 투표하는 이것도 좀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새날 독자가 아직은 45만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 대통령 선거를 좀 의미 있게 바꾸는 계기로 쓰시려면 새날 독자 450만 명을 만들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걸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나라 안 와요. 예, 퍼나르기를 좀 많이 해서 이런 내용이 주변에 좀 알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그런 날은 안 오는데 이게 아니, 뭐 우리가 방송으로 하나 인사할 수도 있고 아니, 뭐 그런 거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예, 계속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 방송의 걸자를 좀 나중에 파랑새 같은 언론 등을 통해서도 예, 계속 정리해서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 256회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새날은 이따 9시에 최민희 황희두 두 분과 함께 오겠습니다. 자, 운영위원장님 사과하셨습니다. 사과하셨대. 사과드릴게요. 예, 예. 이 홍남기 사과 때문에. 내가 뭐 하나 꽂힌 게 하나 있어. 예, 예. 지금 이 방송 썸네일이 좀 세잖아요. 예, 썸네일을 미리 만들 때는 예.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근데 이 썸네일을 제가 최종 컨펌을 했던 이유는 그래서 정권 뺏기지 말자는 차원이거든요. 예. 어떤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쾌하신가 봐요. 윤석열 지지자들의 어떤 목표는 문 대통령 3년 안에 구속이라고 하는 말에 마치 우리가 요거 클릭수 높이려고 세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까 댓글창에 보여가지고 그런 뜻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 본인의 생각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경각심 갖자. 예. 쟤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절대 독해져야 된다. 이러는 말에 의미에서 썸네일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 그게 계속 떠올라가지고 사과라는 표현을 쓰게 예. 됐습니다. 네. 자, 아무튼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 오늘은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상구 운영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따가 9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